그래서 이 앞에서 감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내수용 감각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서장애 문제, 우울증, 불안 있죠. 얘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울증이 생길 때 보면은 내수용 감각 감수성이 떨어진대요. 네. 감수성이라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 둔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용 감각 감수성이 떨어졌다는 거는 몸속의 장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속 장기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뇌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랑 우울증이랑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불안은요, 반대예요. 내수용 감각 감수성은 아주 높아져 있어요. 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뇌가 제깍제깍 다 알아채요. 아주 민감하게 알아채요. 근데 중요한 게요, 제대로 알아채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알아채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뭐 이게 균형이 깨지거나 건강상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 그냥 별거 아닌 에피소드인데도요, 뇌로 그 감각이 전달이 되잖아요.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네 막 호들갑을 떨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불안 장애가 있을 때, 불안도가 높을 때 내 몸속에서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울증에서는 내수용 감각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서는요, 내수용 감각의 감수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럼 낮춰주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수용 감각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이게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 내수용 감각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고서 이 내수용 감각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요, 어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내수용 감각 감수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한테 더 잘생기는 게 아닐까? 이 질문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얻어진 결론이요, 내수용 감각 감수성이 높아서 이 사람이 불안장애가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뇌가 이 몸속에서 올라온 정보를 엉뚱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지고, 예,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내수용 감각 감수성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뱃속에서 내 몸속에서 보낸 신호를 뇌가 제대로 알아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채야 되는 거죠. 네. 너무 무반응도 안 되고 너무 과민 반응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채고 정확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공황장애 바로 나왔습니다. 내수용 감각 감수성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많은 연구에서 설정했던 연구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공황장애인 사람들은 내수용 감각 감수성이 정상인보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그런 게 생기는 걸 거야. 네. 이런 가설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냥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건강한 사람이나 내수용 감각 감수성은 비슷해요. 대신에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뇌에 전달했을 때 그 뇌 반응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서 지금 호흡수가 조금 늘었대. 심장이 1분 분당 70회 뛰던 게 지금 분당 80회 뛰고 있대. 이거 별 문제 아니거든요? 뇌가 정상적으로 이거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래 알았어 지금까지는 괜찮네 정상 범위네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공황장애인 경우에 뇌가 정말 어떻게 이러다가 심장이 더 빨리 뛰다가 멈춰버리면 어떡하지? 숨이 막히면 어떡하지? 큰일 났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때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 그 정보를 뇌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채는 게 중요하겠죠. 내수용 감각 감수성은요, 감정 인식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상태에 적절한 감정을 산출해 낸다는 점에서요.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살펴봤잖아요. 내수용 감각을 내가 엉뚱하게 해석을 할 때 불안이 발생하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게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랑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내수용 감각 감수성 자체가 떨어졌을 때는 또 우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내수용 감각 감수성은 감정 인식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내수용 감각 감수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 정확하게 민감하게 작동할 때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 감정의 균형도 유지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인 걸까요? 왜 우리 평소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너 너무 감정적이야.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런 중요한 판단은 어떻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려? 이럴 때 감정은 배제하고 팩트만 봐, 팩트. 팩트만 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감정이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이 남자. 이 남자에게서 벌어진 일 때문에요. 뇌과학자들이 와,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그걸 알게 됐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 철도 놓는 일을 하던 감독관이거든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은요, 철도 이제 놓는 공사를 하다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철도 그 큰 대륙에 횡단 철도를 놓는 어마무시한 그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철도를 놓다 보면은 뭐 이렇게 커다란 장애물 같은 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걸 폭발을 하고 그걸 없앤 다음에 철로를 쭉 이어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파 작업은 되게 일상적인 작업이었던 거죠. 그 철길을 놓는데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피니어스 게이지가 공사 현장을 감독하러 갔는데 그 철길 그 노선에 커다란 돌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폭파 작업을 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기 이제 감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요, 그 주변에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쇠꼬챙이 있죠. 이거 쇠파이프거든요. 이 쇠파이프가 있었는데요. 이걸 미처 치우지 못했나 봐요. 이게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그 폭발의 충격으로 휙 날아가지고 하필이면은 이 피니어스 게이지에 머리에 꽂혔어요. 그냥 꽂힌 게 아니라 이 머리통을 관통해서 나왔어요. 끔찍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 피니어스 게이지 살았어요. 네. 정말 이거 너무나 운이 좋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 시절에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요. 뇌를 그렇게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으면 네, 이거 다들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럴걸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예,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대신에 그 뇌를 관통하면서 이 한쪽 눈만 못 쓰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몸도 멀쩡하게 잘 움직여요. 뭐 뇌가 망가져가지고 어떤 부분에 막 이렇게 장애가 생기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다 멀쩡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피니어스 게이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되게 성실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우리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성격이 돼 버렸어요. 화도 막 자주 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내심 많고 젠틀하고 그런 모습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 파탄이 완전히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서 자기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계속해 나가면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수술했던 이제 의사가 뭔가 정말 이렇게 정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걸까 해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그 IQ 검사 같은 거 있죠. 지능 검사하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검사들을 쫙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평균보다 높았대요. 지능도 평균보다 높았고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조사를 했을 때도요. 문제 해결력도 아주 뛰어나더래요. 그런데요. 검사상으로 그렇게 뛰어난 문제 해결력이 일상에 가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다 정상인데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지? 근데 검사에서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감정을 이 사람이 전혀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감정을 못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감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거는 인간의 지능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고 이성이었지.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이 가진 동물의 측면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본 뇌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능도 평균보다 높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과 실패와 그런 나락의 인생을 살았을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감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네. 우리 사람은요, 감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이성과 감정이요, 서로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감정이 있어야지만 이성이라는 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가 그걸 밝혀내게 된 거죠. 그러니 감정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이게 피니어스 게이지 뇌를 복원해서 이렇게 CT로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여기 빨간색 부위가 그 쇠파이프가 관통한 부분이에요. 네, 요 사진 보면, 요 두 개 사진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부위인지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양 측면에 있는 이 부분이요. 우리 이거 그림 봤잖아요. 여기에 어떤 부분이었죠? 인슐라. 뇌섬엽이요. 네. 뇌섬엽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절제한 그 비밀의 숲의 황시목 검사 어떻게 됐다고요? 감정을 못 느끼게 돼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고 수군거리게 됐다 그랬잖아요. 피니어스 게이지. 여기에 새 파이프가 관통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감정을 못 느끼고 인간 파탄, 성격 파탄이 돼서 그 인생까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게 된
전형이 되어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감정이라는 걸 산출할 수 있게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게 뭐라고요? 내수용 감각과 외부 감각, 고유수용 감각이요. 그 정보들이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또 다른 중요 부위들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인지가 돼서 해석이 돼서 처리가 될 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성과 합리성의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감정을 산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내수용 감각이 이 감정과 관련지어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 건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자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국판 내수용 감각 자가척도를 지금 우리 함께 체크해 볼 거거든요. 네, 내 내수용 감각이 지금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잘 기능하고 있는가, 그 정도를요, 문항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문항을 볼게요. 한번 몇 점이나 나오는지 우리 확인해 봐요. 이 문항은 총 32개 문항이거든요. 문항을 정확하게 읽고서 빨리 검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문항을 정확하게 읽고 당신의 평소 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6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는데 전혀 내 얘기가 아닌데 하면 0점 빵점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맨날 이래. 매 순간 항상 이래 하면 6점. 네. 그 0점과 6점 사이에서 나는 몇 점 정도일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항부터 같이 볼게요. 나는 긴장하면 몸에 어디에서 긴장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린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내가 딱 긴장하고 있을 때 몸에 어디에 긴장이 되는지,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이거 매 순간, 매번 잘 알아차리시나요? 아니, 나 모르겠는데? 이미 0점이요? 당연하지. 난 매 순간 정말 정확하게 알아차려. 어디에 긴장이 일어나는지. 이러면 6점이요. 잘 모르겠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면 3점? 네. 0점에서 6점 사이 중에 점수를 이거 나중에 계산해야 되니까요. 핸드폰에 이게 저장을 하거나 어디 종이 있으면 종이에다 쓰세요. 그 점수를. 나중에 다 합칠 거예요. 더하기. 다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몸에서 불편감이 느껴지면 그것을 바로 알아차린다. 네. 나는 몸에서 불편감이 느껴지면 그것을 바로 알아차린다. 어떠신가요? 네. 이거는 몸의 어떤 부위에서든지 상관없이 몸에서 불편감이 느껴지면 그것을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요. 나는 정확하게 내 몸의 어느 부위가 편안하게 느끼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상태 점검해 봐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지금 내 몸의 어느 부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어느 부위가 편안하게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도 쉬우면 6점이겠죠?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0점이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이요. 나는 호흡의 변화, 즉 호흡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떠신가요? 네, 이것도 한번 자신의 경험, 지금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0점에서 6점 사이에 어느 점수인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5번. 나는 몸에서 긴장 또는 불편감이 느껴지면 바로 반응한다. 여기서 반응의 종류에 상관없는 거예요. 이 문항은
뭐 어떤 반응이든 내가 몸에서 긴장이나 불편감이 느껴질 때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매번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한다면 6점일 거고, 그러던 말던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냅두면 0점이겠죠? 그 다음에 6번. 나는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좀 오랫동안 앉아서 이걸 녹화를 하다 보니까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그 뒷부분 있죠. 거기가 좀 땡겨요. 그럼 이렇게 불편한 감각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저는 이 6번 문항이 0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좀 불편하네 하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부분으로 눈을 감고 그 부분의 느낌에 가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관찰을 해요. 이게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6점에 가까운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점수 다 매기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몸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낄 때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6번 문항이랑 또 연결이 되는 문항이죠.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요, 걔 그대로 냅둬야 되잖아요. 그 느낌, 그 감각을요. 그래서 몸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낄 때 그거를 그냥 냅두는가 아니면 없애려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가. 그럼 불편감이나 통증이 나타날 때마다 그거 없애려고 바로바로 반응한다면 이 7번은 0점이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하면은 한 3, 4점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몸에서 통증이나 불편감 느낄 때 그걸 관찰하면서 일단 냅둬요. 나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6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이요. 나는 몸에서 통증을 느껴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떤 통증을 느껴도예요. 네. 어떠신가요? 몸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이 가벼운 두통 정도는 당황하지 않죠. 이런다면 최소한 0점은 아니겠죠? 근데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당황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또 점수가 달라질 거고. 네, 어떤 통증이 느껴져도 일단은 그게 뭔지 볼까? 이 마음부터 들어요. 그러면 이 8번에 대한 점수도 6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문항 볼게요. 나는 몸에서 어떤 불편감을 느껴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네. 전혀 아니다. 0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6점 중에 점수 매기시면 돼요. 10번. 나는 몸에서 불쾌한 감각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사실 문항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중복이 되죠. 네. 이게 딱 한 번만 물어봤을 때는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는데, 비슷한 문장인데 약간 다른 뉘앙스로 물어봤을 때 그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문항들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10번. 지금 우리 10번 보고 있죠? 나는 몸에서 불쾌한 감각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전혀 아니다 할 때 0점, 항상 그렇다 할 때 6점. 그 다음에 11번이요.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산만해지지 않으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내 호흡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로 정신이 옮겨가는데? 관심이 옮겨가는데? 그럼 0점이 되겠죠? 근데, 맞아. 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호흡에 항상 집중할 수 있어. 바로 호흡으로 돌아와. 하면 6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이요. 나는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내부 신체 감각에 대한 자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문항도 비슷한 문항이죠. 어떠신가요? 여기서 내부 신체 감각이라고 할 때는요, 이 11번에 나오는 호흡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불편감이나 통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뛰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내부 신체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이요.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네, 지금 이 시간 동안 이 마인드 블루투스 함께 하면서 나는 나의 몸의 자세에 계속 주의를 기울였던가? 아니면 내 자세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가? 그거 떠올려 보시면 쉽게 점수를 매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번부터 13번까지도 모두 답을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요. 나는 산만해지더라도 다시 몸으로 주의를 되돌릴 수 있다. 15번. 나는 생각에서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되돌릴 수 있다. 무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내 몸은 어떻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바로 몸의 감각으로, 생각을 딱 끊고 몸의 감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16번. 나는 내 몸의 일부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편해지더라도 몸 전체에 대한 자각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어떠신가요? 만약에 몸 어디에 통증이 느껴질 때 그 통증만 느껴지고 몸의 다른 부분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인다면 0점일 거고요. 여기가 아프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자각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6점까지 매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이요. 나는 의식적으로 내 몸 전체에 집중할 수 있다. 네. 이 질문도 만약에 지금 바로 잘 모르겠으면은 유보해 뒀다가 한번 혼자 있을 때 이거를 시도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내 몸 전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집중해서 하는가? 그거를 경험해 본 다음에 점수를 매겨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화가 날 때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린다. 네. 이거는 어떤 감정 조절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해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습관화 되니까 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데 정말 아주 효과적인 도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현재의 상태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점수를 매겨 보세요. 화가 날 때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19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나는 그것을 몸으로 느낀다. 20번.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하고 나면 내 몸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네. 먼저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해야 되네요. 네. 14번부터 24번도 모두 점수를 매기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1번. 마음이 편안하면 호흡이 더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22번. 행복하거나 기쁠 때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린다. 23번. 나는 무언가에 압도될 때 내면에서 고요한 장소를 찾을 수 있다. 24번이요. 나는 주의를 몸에 둘 때 고요함을 느낀다. 네, 마인드 블루투스가 우리 몸으로 향할 때요. 25번. 나는 호흡을 이용해서 긴장을 줄일 수 있다. 왜 우리 막 긴장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심호흡하라 그러잖아요. 천천히 숨 쉬라 그러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긴장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경험이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 나는 잡념에 사로잡힐 때 몸 또는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27번. 나는 몸을 통해 나의 기분 상태를 알아차린다. 28번. 나는 당혹스러울 때 내 몸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21번부터 28번까지 모두 점수를 매기셨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내 몸에 귀를 기울인다. 아, 네. 이거 우리가 지금 하려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네요. 마인드 블루투스. 30번. 나는 내 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31번. 나는 내 몸을 안전한 장소라고 느낀다. 32번. 나는 내 몸의 감각을 신뢰한다. 네, 여기까지 32개.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문항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수를 매겨봤어요. 점수 어떻게 나오셨나요? 이제 그 점수 다 합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수용 감각 자각 점수는요, 0점에서부터 192점까지 나와요.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수용 감각 기능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수용 감각 민감성이 더 높다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이 문항 중에 많은 부분들이 내수용 감각 정확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가 나왔던지 간에요. 이 바늘을 0점에서 192점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는 그런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도,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내수용 감각, 자각, 척도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이 32개 문항이요. 여기 겹쳐지는, 중복되는 비슷한 건, 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 좀 다른 표현으로 물어본 그런 문항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들 자체가요. 어떤 내수용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앞으로 가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항들을 살펴볼까요? 네, 나는 긴장하면 몸의 어디에서 긴장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린다. 나는 몸에서 불편감이 느껴지면 그것을 바로 알아차린다. 나는 정확하게 내 몸의 어느 부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린다. 나는 호흡의 변화, 즉 호흡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술, 이 문장들 다 뭐예요? 내수용 감각의 민감도와 정확도에 대한 문장들이잖아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채는가?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나는 몸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낄 때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증을 느껴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 어떤 불편감을 느껴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제일 뒤에 나오는 32번 문항이랑도 연결되거든요. 나는 나의 몸의 감각을 신뢰한다. 또 나는 내 몸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 문항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감각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 불안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뢰의 관계로서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을 때 내 수용 감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를 역으로 보여주는 문항이에요. 현재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나는 이 11번 볼까요?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산만해지지 않으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내부 신체 감각에 대한 자각을 유지할 수 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네, 이 부분도요. 내가 어떤 외부의 자극들, 보통 우리가 지낸 시간들 중에 참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노출이 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내 마인드 블루투스가 얼마나 내면을 향해 동기화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 수용 감각이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도 역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문장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 수용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32개로 정리해 놓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함께 시도해 보려고 해요. 일단 시작할 때는 그런 방법들로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겠다고 도전을 하면은 그 시도가 지속되기가 어렵잖아요.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의 마인드 블루투스, 내수용 감각의 균형을 회복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